여기 희한한 거는 거북지체는 5개예요. 머리를 포함한 5지체인데 감각기관은 색성형 그 위촉법에 대한 그 요것들을 이제 감각하는 6개죠. 아니비설 신의 6개고 여기서 특이할 그 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초기 경전에 감각기관을 문으로 비유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문이라는 비유들이 주로 감각기관의 욕망이라는 기능을 상실한 후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왜냐면 감각기관의 욕망의 주체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욕망의 주체라는 개념이 상실하게 되면 들어오는 걸 수동적으로 받는 역할이 돼서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거북이 변화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면은 요 두 거북의 특징 중에 뭐 특징이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이 있지만은 좀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기구나. 꼬리죠. 꼬리가 잘 보셨습니다. 꼬리가 안 보여요, 육지거북은. 왜 안 보이냐면 항상 말고 다녀요, 꼬리를. 왜냐면 보통 파충류들이 꼬리가 달릴 때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게 달리다가 막 도마뱀 같은 경우에 막 옆으로 틀 때는 또 이게 꼬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북은, 육지거북들은 너무 느려가지고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달리는 것처럼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평소에 꼬리를 내놓고 다니면은 이 포식자들의 공략 대상이 되기 쉽겠죠. 왜냐면 뒤에서 물면, 앞에서 오는 거면은 내가 탁 숨으면 되는데 뒤에서 갑자기 무는 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사실 거북이 청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오는 거를 또 잘 몰라서 항상 꼬리를 이렇게 말고 다녀요. 말고 다니는 거는 습성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육지거북은 꼬리 내놓고 다니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애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낙타를 왜 인도에 낙타 사파리 낙타 투어 같은 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낙타들이 자연에서는 잘 때도 엎드려 그냥 앉아서 자거든요.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고개를 든 채로 자요. 항상 이제 방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딱 방심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자는데 동물원의 낙타들 보면 있잖아요. 대낮인데 이렇게 막 아예 그냥 다리 펴놓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게 자연에서 있는 동물들하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항상 이제 말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죠. 꼬리가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은 사지하고 아까 머리를 포함해서 5개라고 그랬는데 꼬리는 위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꼬리를 수컷은 사실 옆으로 붙여서 말고 암컷은 이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위에서 보면은 요 거북은 5지체인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 아까 봤던 자이나 문헌이나 아니면 쌍년대 니까야에 나온 이런 비유에 해당되는 육지거북들이에요. 근데 수생거북들은 헤엄을 치기 때문에 꼬리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수영할 때 꼬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내놓은 상태로 다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5개에다가 꼬리까지 포함이 돼서 6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자바안경이나 실제로는 변력 자바안경에도 또 6지체로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봤던 한역 벚구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로 한역 경전에 6지체로 되죠. 그래서 원래 5개였던 게 6개로 바뀌게 되고 거북의 종류도 육지거북에서 수생거북으로 바뀌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벚구 비유경의 얘기처럼 왜 이렇게 바뀌게 됐냐는 당연히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봤던 대로 지금 요 사이에 마네스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5가지, 간간이 5개였다가 6개로 바뀌게 되면서 비유가 6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느냐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추적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 수 있는 단서가 네팔의 빠딴 지역에 한 16세기, 17세기 정도에 지어진 사원에 여기 이제 야무나 여신하고 강가 여신이 있습니다. 저 왼쪽 끝에 있는 게 강가 여신이고 오른쪽이 야무나 여신이에요. 둘 다 강의 현신이에요. 그러니까 강가는 겐지스 강이고 야무나는 이제 겐지스 강의 지류인 야무나 강이에요. 그 유명한 따지마할이 그 야무나 강변에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사원 앞을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절에 들어가면은 일종의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사천왕이 이 절에 들어갈 때 일종의 입국 심사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가도 되는 놈인지 아닌지를. 이제 이걸 힌두교에서는 요 두 여신이 지키고 있는 형태로 이제 드러냅니다. 아마 5세기 정도 이후로부터는 요 형태가 이제 정착이 됐다고들 합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이 이제 중요한 게 야무나강이고 그 신들마다 자기 각자 타는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타는 동물들이. 야무나 여신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에요. 거북이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요 거북이가 종도 특정할 수 있는 게 요 엘롱가타 육지거북이라는 종류예요. 이걸 왜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인도에서 나온 출간된 책으로 봤는데 이게 인도의 수많은 거북 종류, 요게 이제 페이지의 일부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지선다식으로 이러면은 쭉 내려오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엘롱가타 거북이를 보면 일단은 물갈퀴가 없고 앞발이 발톱이 5개고 이러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거치다 보면은 요 엘롱가타 육지 거북이에 도달하게 되는데 실제로 요 거북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보면은 앞발이 5발톱이라고 그랬죠. 엘롱가타 거북은 여기 보는 것처럼 발톱이 5개예요. 근데 여기는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라는 종류인데 여기는 발톱이 4개예요. 근데 여기 새겨진 아까 야무나 여신이 타고 있던 거북은 발톱이 5개가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널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거북이 등갑판 중에 가운데 있는 거를 센트럴이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요 갑판들을 황토색을 이제 카스틀이라고 그래요. 여기 늑갑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요 바깥쪽에 있는 갑판을 이제 마지널이라고 하는데 보통 영갑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영갑판에 번호가 1번부터 쭉 나가다가 12번이 꼬리 부분인데 꼬리 부분이 일체형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로 돼 있죠. 근데 인도에 사는 거북 중에 인도 동부 지역의 습한 지역에 사는 아시아 숲거북, 아시아 숲땅거북이라고 하는 요 종류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 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야무나 여신이 타고 있는 걸 보면은 꼬리가 일체형으로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죠. 굉장히 정교하죠. 그리고 이제 늑갑판 2번이 3개의 어떤 영갑판하고 접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래 이제 엘롱가타 육지거북은 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인도 별거북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접해 있죠. 근데 여기 여신이 타고 있는 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개를 제대로 접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정교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컬이라고 하는 게 요 머리 뒤에 역삼각형의 조그만 요 갑판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엘롱가타 거북은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이제 트라방코 육지 거북은 없이 이렇게 2개가 있죠. 이제 요 목덜미 뒤에 뉴컬이 없어요. 없는 형태고 여기도 뉴컬이 제대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엘롱가타 육지 거북이라고 딱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도 사실은 엘롱가타 육지 거북이 사는 지역이 인도 동북부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이 딱 불교와 자이나가 발생한 지역이죠. 그래서 거북의 비유가 여기서 나온 거북의 비유가 요 엘롱가타 육지 거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네팔에도 요 지역이 이제 엘롱가타 육지 거북이 사는 이제 지역이고, 근데 여기 살지는 않는데 사실은 요 파탄이라는 지역이 카트만두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근데 살지는 않지만은 이 상스러운 동물이라고 해서 사원에서 많이 키웠어요. 힌두교 사원에서 많이 키워서 엘롱가타 육지 거북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도 파탄에 있는 요 거북입니다. 근데 요 문제가 되는 게 요 이제 여신이 강의 여신이잖아요. 야무나 강의 여신인데 육지거북을 타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인도의 다른 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국립박물관에 있는 야무나 여신인데 5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리사에 있는 되게 특이한 여신들만 모아놓은 힌두 그 사원인데 여기서도 야무나 여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있는 걸 보면 야무나 여신이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요거는 그 엘로라 석굴에 있는 야무나 여신인데 여기 세 거북들이 뭐 같으세요? 다 자라예요. 그죠? 자라처럼 생겼죠. 이렇게 하나씩 보면 등에 민무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못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앙코르와트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하나하나의 모든 특징을 다 새겨서 틀린 동물을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이제 다 요것들을 거북들을 다 꾸르마라고 다 부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꾸르마, 꾼마라고 부르는. 자, 근데 요 반대편에 있는 강가여신은 보면 강가여신이 타고 있는 게 마까라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요건 실제 하는 동물은 아니고 상상 속의 이제 동물인데 이를테면 요 캄보디아에 있는 마까라를 보면은 어때 보이나요? 둘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인도부터 네팔부터 캄보디아까지 마카라는 디자인이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똑같이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예 없는 동물 같으면은 거의 그대로 보고 베끼기 때문에 똑같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 있는 동물들 같으면은 뭔가 착각을 해서 다른 동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생거북이 육지거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에는 이 두 가지 지역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육지거북이 존재해야 돼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사원에 육지거북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수생거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생거북이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죠? 그냥 아니 자라가 동네에서 보이면은 이런 착각을 할 리가 없겠죠. 그죠? 없는데 그냥 뭔가 꾸르마라는 말만 듣고 우리 동네 사는 요 거북인가? 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조건을 그 보면은 실제로 요 네팔에 여기가 이제 빠딴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자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흔한 인도 자라가 인도 전역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고 여기 이제 라자스탄의 사막 지역을 빼고는 다 살고 있는데 요 파키스탄 지역에 요 빠딴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이제 회색 부분이 이제 때라이라고 해서 그나마 거북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요 초록색 지역은 산악 지역이라서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노란색 지역은 그야말로 히말라야 산맥,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있는 곳이라서 뭐 거북이 살 수가 없는 뭐 이런 종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조건을 가지고 아까 이제 거북의 비유가 육지거북에서 수생거북으로 바뀌었죠. 바뀐 데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바뀌려면 수생거북이 존재하고 육지거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거북의 비유가 바뀐 게 어디서 바뀌었냐라는 문제를 찾을 때 요걸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거북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마나스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그 여섯 지체로 바뀌게 되는 이 상황이 어디서 일어났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생거북이었던 건 아닐까라고. 왜냐면 5가지 지체라고 표현을 되긴 했지만은 아니면 여기 수생거북이 아니라 자라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거북의 습성상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아시는데 여기 보면 치타하고 거북이 대결을 하죠. 예. 아까 봤던 이제 방어력 최강과 스피드 최악 그리고 이제 스피드 최강과 방어력 최악의 동물들 간의 대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상을 보면은 치타들이 계속 붙어 있다가도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북 비유의 이미지와 일치를 하죠. 여기를 보면 육지거북은 이제 그 비유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수생거북들을 보면 요거는 그 우리 애들이 옛날에 좋아하는 에그 박사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서 보면 손으로 붙잡으면 이렇게 껍질을 집어넣기는 해요. 요 수생거북들은. 근데 얘네들은 의외로 빠르다 그랬잖아요.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영상에서 보면 에그 박사가 잠깐 땅에다가 내려놓는데 내려놓고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움츠리고 있는 걸 관찰을 하려고 보고 있는 순간에 뭔가 눈치를 보더니 타다닥 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렇게 하루 종일 숨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자기가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에 들어가려고 도망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거북비의 이미지하고 불일치하고 사실은 거북비의 모티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거북비가 생길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오해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육지거북을 잘 모르시던 분들은 처음에 거북 비유가 나올 때 이런 거북이라고 오해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지역을 건너가면서 아, 육지거북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는 오해를 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겠지만 들면을 숨는 게 아니라 팔을 물어요. 이게 지금 먹이를 주던 주인을 물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자라는 여기 이제 속도가 의외로 빨라요. 이게 얇아가지고 생각보다 빠르죠. 그죠? 요 자라가지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 스피드면은 중간에 뭐 그죠? 경주 코스에 어디 강 정도 하나 건너는 정도만 추가돼도 토끼하고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사실 이거는 거북비의 모티브도 불가능하고 오해도 불가능해요. 오해될 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요거는 이제 육지거북하고 수생거북 사이의 일이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럼 조건을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요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거북 종류가 바뀌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에 이제 밀린다 방아라고 이제 유명하죠. 밀린다 왕의 질문이라고 해서 한역으로는 나선 비구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밀린다 왕하고 나가세나 비구가 그 대화인데 사실은 요게 한역 경전이 더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그 빨리어 버전의 밀린다 방아는 뒷부분에 추가가 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되게 많고 또 그게 또 처음에 취지하고는 다르게 합리적으로 질문을 주고받던 거하고는 다르게 되게 신비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스리랑카에서 추가된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보는 부분은 스리랑카에서 추가된 걸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가사나 비구가 얘기하는데 또한 대왕이여 거북이 배회하다가 누군가를 보거나 소리를 듣게 되면 머리를 포함한 5지체를 자기 겁줄로 끌어들인 채 쭉 나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에 전념하는 수행자는 사망에서 들어오는 색성량 미촉 법의 감각의 6문에 닥쳐올 때 뭐 이렇게 감각을 억제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각을 억제하는 삼바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자이나 용어예요. 자이나에서 그 엄물질의 유입을 막는 거를 이제 삼바라라고 합니다. 요거는 엄물질의 유입을 막는다는 건 행위를 하지 않는 거고 감각을 하지 않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초기 경전만 해도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쌍교타 니까이나 자바환경에 다 이제 요거에 관한 같은 버전 설명이 있는데 그 인드리아 삼바라라고 하면은 지각한 후에 요거를 만끽하거나 탐욕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감각기관이 욕망의 주체일 때는 감각을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은 이 용어가 뒤에 가게 되면서 감각기관의 욕망의 주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으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각기관의 그 삼바라라는 용어는 남아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문제가 생길 때 요거는 이제 지각은 하지만은 욕망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계속 만끽하지 않는 것, 요걸 감각기관에 관련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희한한 거는 거북지체는 5개예요. 머리를 포함한 5지체인데 감각기관의 색성량 그 미촉법에 대한 그 요것들을 이제 감각하는 6개죠. 그죠? 아니비설 신의 6개고 여기서 특이할 그 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초기 경전에 감각기관을 문으로 비유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문이라는 비유들이 주로 감각기관의 욕망이라는 기능을 상실한 후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왜냐면 감각기관의 욕망의 주체면 자기가 가서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욕망의 주체라는 개념이 상실하게 되면 들어오는 걸 수동적으로 받는 역할이 돼서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을 단속하는 거는 마나스가 되는 거예요.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나와서 사실 문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오히려 초기 경전보다도 그 빨리 아비담마에 더 자주 나와요. 감각기관을 문으로 비유하는 표현들이. 자, 이제 6개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2가지 지역 조건 중에서 2번째가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스리랑카는 제대로 된 육지거북이 있거든요. 있어서 원래 이제 5지체를 포함을 한 것들을 6개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6가지 감각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 게 숫자를 중시하는 인도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걸 맞추지 못한 게 육지거북이 살고 있고 여기 다섯 지체로 보인다는 요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문헌 안에서 거북이 계속 비유는 6개 감관을 수호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 앞에 비유는 5개로 비유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제 5감관에서 6감관으로 초기 경전 내에서 바뀌었다는 정황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지체고 5가지 비유가 되다가 뒤에는 그게 6가지 그 감각기관으로 바뀌게 된 안에비서 신의까지 포함이 되게 되는 비유로 이제 원래는 5지체에 5감각기관이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5지체 6감각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뭐 요런 이제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지역을 바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생거북이 인도에서 존재하고 육지거북이 부재한 이런 지역을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뭐 그냥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발행하는 4가지 이제 육지거북이 사는 지역이에요. 분포하는 지역이고, 요거는 이제 여러 이제 연구 논문들을 모아서 요 동물보호 단체에서 이제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라는 파키스탄 지역부터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지역까지 사는 요 육지거북의 이 서식지를 이제 드러낸 건데, 요것들을 다 합치면 육지거북이 사는 지역이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면 5가지 종류의 육지거북이 사는 곳이 나오고, 비슷한 과정으로 16종류의 수생거북이 사는 지역도 제가 모았습니다. 모아서 요 2개를 합치면 되겠죠. 딱 합쳐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요 회색 지역 부분이 수생거북이 있으면서 육지거북이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수생거북이 좀 까만 부분은 육지거북이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육지거북이 없으면서 수생거북만 있는 부분이 회색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안에서 어딘지를 추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 아마 3세기에 그 아쇼카 왕 시절과 이제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 시대 때 이제 그 통일된 왕국의 수도가 빠달리푸트라였죠. 지금의 빠뜨나 지역인데, 근데 처음에 이제 후보가 될 만한 데는 여기 이제 우짜인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일단 회색 지역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짜인에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아쇼카 왕이 자기 아들과 그 딸들을 출가시켜가지고 스리랑카로 전도를 하러 보냈잖아요. 지금 빨리어의 이 특성이 요 서부 지역의 언어, 이제 요 우짜인보다 조금 왼쪽에 구자라트의 기르나르의 새겨진 아쇼카 왕 탑에 적힌 그 동네 사투리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빨리어는 사실 서부 지역의 언어에 가깝다는 말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짜인 출신의 이제 마인다하고 이제 쌍가미뜨라, 뭐 쌍가미따라고 하기도 하죠. 요 이제 왕자와 공주가 이제 출가를 해서 스리랑카로 가게 됐는데, 스리랑카로 갔을 때는 아직 안 바뀌었죠. 그죠? 거북이 이 종류가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짜인 지역은 아니라고 이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후보지가 여기 이제 마투라예요. 마투라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3차 결집 때 아쇼카 왕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모칼리부타 띠사를 중심으로 이제 상자부를 이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훗날 사르치부가 되는데, 사르치부가 처음 쫓겨난 지역이 뭐 여러 이제 후보지가 있지만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게 마투라 지역이에요. 이게 기원전 3세기예요. 그 마투라 지역에서 점점 요 간다라 지역 있는 이제 지금의 딱실라 지역까지 계속 퍼져 나가게 됩니다. 요 사이에 가는 서서히 이제 요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근데 묘하게 지금 마투라에서 간다라 사이로 가는 길이 요 하얀 부분은 이제 사막지대라서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그리고 마투라에서 딱샤실라까지는 사실은 길이 나 있었어요. 당시에 길이 나 있었는데 요 길이 애매하게 다 회색지대예요. 수생거북은 살면서 육지거북은 살지 않는 지역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마투라로 쫓겨났던 그 사르체부 스님들은 육지거북을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점차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출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지거북을. 그게 세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이때는 이미 이제 마투라로 쫓겨나던 시점에서 여섯 강간이 정리가 끝난 뒤거든요. 여섯 강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뒤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그 후세대 사람들은 여섯 강간인데 다섯 지체로 비유하는 게 뭔가 이상한데? 근데 자기 동네에 사는 거북을 보니까 지체가 6개인데? 그럼 거북도 6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고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도 이제 잡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서를초부의 중요한 시기가 요 까슈미라와 관련이 됩니다. 왜냐면 까슈미라에서 서를초부가 전성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동아시아에서 쓰는 많은 불교 용어들이 요 까슈미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찰라멸 같은 개념도 까슈미라에서 이제 발행된 문헌, 이제 대비바사론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요 이제 까슈미라 지역이라는 게 그 사실은 요 섬나라 같아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가는 길이 딱실라에서 요 까슈미르로 가는 게 요 계곡으로 가는 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까슈미르라는 유일한 통로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사실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요런 지형이고, 다들 아실지는 모르는 게 우리 캐시미어라는 그 소재 있잖아요. 거기가 까시미르 때문에 나온 이름이에요. 요 까시미르 지역의 그 염소가 그 겨울에는 이렇게 보통 이제 염소 털이 되게 거칠거든요. 거친데 겨울에는 방안을 위해서 되게 얇은 털이 겨울에만 한정해서 살짝 나와요. 나오다가 봄이 되면 빠지거든요. 근데 빠질 때 요거 빗질을 해가지고 안에 얇은 털만 모아서 만든 게 캐시미어예요. 캐시미어고 굉장히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보통 양털의 8배 정도 보온성이 있다고. 그래서 되게 얇은 코트도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배학자 중에 그 거의 유일하게 까슈미라의 정통 서를체유부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분이 황정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만났는데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형 이거 전공에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냥 우리 와이프가 사준 건데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 까슈미르 지역으로 이제 넘어간 게 기원 전 1세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까슈미르에 넘어가기 전에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표에 보면 알겠지만 까슈미르는 거북이 살지 않습니다. 산골이고 여기를 산을 넘지를 못했던 거죠. 산을 넘지를 못해서 거북이 사는 지역은 요 앞쪽까지만 거북이 살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서를체부에서 의해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가 다 나오죠. 그죠? 언제라는 게 요 시기 좀 넓게 잡아도 요 정도 범위고, 그리고 어디서라는 게 요 이제 마투라하고 딱샤실라로 가는 그 길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아마 이동을 할 때 바뀐 거고, 누가라고 하면 이게 서를체부 안에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한핵경전들이 다 이제 6개로, 거북 지체를 6개로 잡게 되는 요 이유가 여기서 사실은 중국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넓은 지도에서 보면 여기 아까 나왔던 요 지역이 실제로 여기 이제 사막 지역을 지나서 꽤 이제 푸른 지역을 지나가죠. 수생거북만 사는 요런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거북이 이제 육지거북에서 수생거북으로 바뀌게 된 요 계기가 요 시기에 이제 서를체유부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뀌게 되는 거를 살펴보면은 대반열반경의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반이원경이라고 비교적 뒤늦게 이제 한역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뒤늦게 바뀐 버전을 한역이 되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이 붓다가 이제 마라를 물리치고 마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마곤들이 참회를 하고서는 음식을 바치고 주문도 바치게 됩니다. 주문이 뭐 여기 이제 타교 따라라 타교 로리 뭐 이런 주문인데, 이 주문에 대해서 이제 마곤들이 설명을 해줘요.
이 주문을 지닌 자는 만약 광야에서 흉한 해나 독이 있는 짐승, 물난리, 화재들을 당하더라도 주문을 지니고 읊으면 전부 없앨 수 있으니 마치 거북이 6지체를 감추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육이라는 표현이 쓰여요.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북의 비유 자체가 마라로부터 막을 하는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마라가 이 비유를 쓰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중으로 기만하는 거죠. 이게 한 가지는 어쨌거나 참회를 하면서 이 뭔지도 모르는 의심스러운 그 마라의 주문을 갖다 바친다고 쓰세요라고 하면 믿기가 좀 힘들죠, 그죠? 하면 힘들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붓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설정 안에서는 거북이의 비유를 통해서 마라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마라가 직접 거북이의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럼 붓다가 이제 그 혼을 내시나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대답을 음식 공양은 거절하지만 대중을 위해 주문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문은 그냥 그대로 이제 쓰겠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요 시기만 해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만약 어떤 비구가 이 하나하나 미세한 유를 범하고도 숨기지 않으면 마치 거북이 6지체를 감추듯 하면 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스님들이 계율을 어기는데 그거를 계율을 어긴 거를 그 참회도 하지 않고 숨기고 이렇게 있는 게 꼭 마치 거북이 6지체를 감추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뭐 그런 비구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속담처럼 쓰죠. 원래 있던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강간을 보호하라는 요 시기에는 이미 거북의 비유는 생명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는 근데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이 마하바라타의 그 목샤다르마 파르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키아의 가장 좀 오래된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까타 우파니샤드를 지난 시간에 봤지만 까타 우파니샤드와 기원 후의 고전 상키아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게 요 마하바라타의 목샤다르마 파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거북이 지체들을 거두리는 것처럼 수행자는 마나스로 감각기관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마하바라타 12권에 이제 그 다른 부분을 보면 거북이 지체들을 모두 거두어들이듯이 욕망들을 거두어들일 때 아트만 그 자체인 아트만의 빛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트만을 보는 게 그 힌두교에서는 해탈에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우파니샤드 때부터 아트만을 보게 되는 요 상황. 그러니까 아트만을 보기 위해서는 거북이 거두어들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의 비유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해탈이 된다는 구조는 비슷한데 근데 감각기관을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미 이제 강간견이 바뀐다 보니까 욕망들을 거두어들이라. 욕망이 밖으로 발산되는 걸 거두어들이라는 감관을 거두어들이라는 말에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가바드 기타에 있는 게 사실 거북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전 세계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거북의 비유를 맨 처음 본 게 바가바드 기타에서 봤었어요. 그 처음 예전에 산스크리트를 이제 90년대 이제 처음 배웠었는데 그때 배울 때 그 교재에 연습 문제로 나왔었어요. 연습 문제로 요 구절이 나왔었는데 바가바드 기타 2.58에 보면 이 거북이 사방으로부터 지체들을 거두어 들이듯이 감각기관들을 이제 사방의 대상들로부터 거두어 들일 때 그의 지혜는 확고하게 된다. 뭐 이런 그 내용의 정수가 거의 다 담겨져 있죠. 예. 자,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하면은 거북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자이나 불교 힌두교의 공통적인 유산이고 원래 형태는 감각기관을 억제할 때 해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 초기 불교에서 이제 마라와 수행자의 관계로 확장이 되게 되고 이 시점에서도 유혹당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감각기관이라는 감각기관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나스가 도입돼서 이제 육군의 책으로 그 바뀌는 것과 관련을 해서 역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지일 때는 육지거북이었다가 그 육지로 이제 수생거북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법구 비유경에서 봤듯이 아예 대놓고 물에서 나온 거북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문헌에서는 마나스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오지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지역적인 조건 때문이다라는 거. 스리랑카에 있는 스리랑카 육지거북이 거기도 별거북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 살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오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쌍용타 니까의 일부나 아니면 밀린다 방언에서 거북은 오지인데 수행자는 육군으로 이 인도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비유예요. 숫자가 안 맞는 건 되게 불쾌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바뀌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적으로 설일출부에서 이제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에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 한역 아함경이나 아니면 대승경전에도 이제 그 장육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요것들이 저본의 배경에 변화된 내용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본 자체에 문장이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개성에서도 원래 쌍용타 니까에서도 오지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걸 설명해 줄 때 산문이나 아니면 그거의 주석에서 이게 5가지다 오지다라는 거 나오고, 개성 자체에서는 안간이라고 해서 이제 지체들을 이라는 표현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전승 내에서는 오지라고 계속 설명이 되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전승이 개성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육지라고 설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지역에서. 그리고 거북도 수생거부로 바뀌게 되고, 그게 한역으로 번역될 때는 뭔가 그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장육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압축이 가능하다 보니까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서 그 덕분에 거북이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처음에 했던 질문 있죠. 지지난주에 죽음과 감각기관에 관련된 타입이 2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증일화안경에 그 의협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목숨이 다하더라도 감각기관은 남아 있는데 왜 이제 감각기관은 우리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감각기관은 다 살아 있는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대답을 할 때 의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 의근은 사라지지만 감각은 남아있다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감각기관은 남아있지만 의근이 사라져 감각기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데, 여기가 이제 죽음하고 감각기관의 소멸은 별개가 되는 거죠. 죽어도 내 피부는 남아있잖아요. 내 피부의 감각은. 근데 단순히 근데 요거를 그 인지할 내 마너스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데, 요거는 이제 각막이식 수술도 그런 경우죠. 눈에서 죽은 사람 눈을 떼서 다른 사람 보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게 감각기관이 결국 물질과 비슷한 것들이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이런 타입이 있고, 또 다른 타입으로는 증일화안경에 목숨을 끊어 감각기관을 성취 않게 하겠습니다. 목숨을 끊으면 감각기관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죽음과 동시에 감각기관이 소멸되는 거죠. 감각기관은 이제 물질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 그리고 시기적인 선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눈치가 가시죠. 왜냐면 이게 더 오래된 형태인데, 요때는 감각기관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죽으면은 욕망도 바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욕망을 가진 감각기관도 사라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감각기관인 게 능력인데, 그 욕망을 가지는 어떤 감각기관이라는 게 죽는 순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형제처럼 죽어도 감각기관은 남아 있다는 거는 그냥 감각기관의 욕망이 사라지고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인 선호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5가지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도 봤을 때 반짝 까마구나라는 표현이 그 수타니빠따나 이제 그 아바사야 수타, 자이나의 이제 아바사야 수타에도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이게 다 이제 슈라마나 전통의 공유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라는 거고, 요게 쌍용타 니까야나 수타니빠따의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마나스를 6번째로 지닌다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6번째가 마나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면 색성량 미촉 의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부분하고, 또 자바안경에도 보면 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그 이들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은 바로 해탈을 한다라는 부분이 뭐 이제 별력 자바안경에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원래 까마구나라는 게 뭔가 6번째가 마나스가 되는 욕망의 그러니까 마나스가 의근이 어떻게 보면은 마나스가 6번째 대상이 된다는 게 되게 이제 이상하고, 또 반짝 까마구나라는 개념이 몰락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4가지 안경의 번역자들이 이제 주로 그 이제 4세기 말에서 5세기 사이에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다 까마구나는
이제 5가지 욕망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오욕공독이라는 잘못된 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욕공독이라고 하는 군화가 이제 대상의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공덕이라는 원래 뜻에 맞춰가지고 성의 없는 직역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암이 번역될 당시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는 반짝까마구나는 이미 중요한 위치에서 탈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구사론에서도 뭐 이제 번역자들은 진제나 현장 같은 번역자들은 제대로 대상의 의미를 살려서 뭐 진경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구사론 전체를 통틀어도 반짝까마구나는 2번밖에 안 나온다. 이미 개념이 몰락한 거죠. 이게 대체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거북의 비유가 사라진 거랑 사실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초기 불교에서 나오고 슈라마나 전통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개념이 그리고 그 자이나로부터 자이나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던 이 개념이 왜 후반으로 갈수록 사라지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6개가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택성량 미촉에 법이 추가가 됐잖아요. 추가가 되면서 그 욕망의 대상이 6개가 되면서 이 얘기 자체가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게 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감각기관의 욕망의 주체라는 개념이 있던 시절에 반짝까마구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5개를 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에 다 감각기관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후대에 6개가 생기게 되고 마음 중심으로 바뀌게 됐을 때는 5가지를 하나하나 세면서 조심을 할 필요가 없이 내 마음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마음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조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그 대답,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던 질문,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컴퓨터 조립하는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를 고친다고 하는 게 맡기는 사람은 컴퓨터를 고쳤어 안 고쳤어가 중요하지만 고쳐주는 사람은 어떻게 고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이번 수업이 컴퓨터를 어떻게 조립하는 데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만 보냐라는 비유가 이번 수업은 손가락을 보는 수업이라고 했다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라는 게 다가가면은 사실 막 움직여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이제 요런 이제 손가락에 관한 비유들이 이제 아마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언어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의 진리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리고 경전들은 그런 그릇들이 담겨져 있는 상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그 표현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사고를 읽을 수가 있고 그게 경전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설화나 이제 비유 같은 것들이 그냥 단순한 비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는 게 의외로 많은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초기 경전에 이제 불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인류가 최초의 마음이라는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는 이제 단순히 불교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인문학, 사회학, 심리학적인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초기 경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저희 4주간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